리츠 시장이 확대된 게 부동산 시장 침체기에 확대가 됩니다. 그런 시장이 좀 앞으로 한 2, 3년 동안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미래가 보이니까요. 그런 부분에서는 해소가 될 텐데, 그래서 그걸 일단락하고 이제 새로운 국면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광양 아파트 네. 그런 것보다는 광양 분들 화내실 것 같아요. 되게. 강연을 들으신 네. 분들이 질문을 그렇게 네.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런 아파트를 사는 것보다는 한 배당 성장을 하는 네. 그런 주식에 투자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예. 저는 이제 그런 부동산도 하신다면 차라리 이제 핵심 지역에 이제 부동산인데 사실은 이제 그 돈으로 쉽지가 않죠. 아무리 그 가격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그래서 되는 분들은 그 사셔도 되고 안 되는 분들은 이제 리츠라는 게 있으니까요. 소액으로도 가능하잖아요. 차라리 광양에 있는 이제 그런 아파트보다는 차라리 리츠를 사시는 게 이제 좀 좋은 부동산이 들어있는 그런 리츠를 사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구나. 리츠 상품을. 예. 리츠 지금 고점 대비해서 30에서 40%, 45 이 정도까지 빠졌습니다. 예. 그게 절대적으로 금리 영향력입니다. 금리가 급등되면서 이제 많이 빠졌는데요. 예. 그래서 뭐 많이 빠졌으니까요. 노후용으로 리츠가 정말 좋을 수 있겠네요. 예. 우량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물건. 예. 혹시 이것도 ETF가 아니고 리츠는 리츠 하나가 이제 우리나라에 하나가 있나요? 예, 그게 하나가 주식의 종목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티커나 뭐 그런 게 있나요? 주식명이 다 있죠. 뭐 무슨 글로벌 리츠, 그 다음에 뭐 스퀘어 리츠, 무슨 리츠 하는 식으로 다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리츠는 아니지만 그 비슷한 걸로 뭐 인프라 펀드 뭐 이런 것들 저 앞에 지금 이제 회사명은 다 뺐는데요. 예, 그런 것들은 이제 다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우리나라 리츠 상장되어 있는 종목 수가 안 많습니다. 한 20종목 내외라 가지고요. 이게 좀 더 아마 앞으로 2, 3년 동안 이 시장이 조금 더 확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네요. 예, 왜냐하면 부동산을 내놓는 기업들이 있으면은 이걸 이제 싸게 사서 이걸 이제 개인들한테 쪼개 파는 거죠. 그게 이제 리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네요. 딱 말씀만 들어도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미국이나 일본이 리츠 시장이 확대된 게 부동산 시장 침체기에 확대가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시장이 좀 앞으로 한 2, 3년 동안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배당주를 모아가는 것보다는 예. 리츠가 나았다고 보시나요? 배당주도 좋죠. 좋은데 이제 조금 이제 50대, 60대 이하 이런 분들에게 있어서는 리츠의 배당 수익률이 일단은 높으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오히려 그 젊은 사람들은 뭐 배당주나 뭐 안 그러면 성장주를 해도 좋고요. 지금은 금리가 높으니까 성장주가 별로 하이테크주가 별로 재미가 없는데 이제 이게 금리가 이제 인하되면 그 시장도 성장주도 좀 생기겠죠. 예, 그래서 그런 쪽도 이제 뭐 젊은 사람들은 괜찮고요. 이제 퇴직에 가까운 분들 이런 분들에게서는 이제 리츠 같은 경우가 배당 금액이 그래도 좀 따박따박 들어오니까요. 요즘에 이번 올해에 예. 하락장을 이제 코로나 이후에 들어오신 분들 가운데서 하락장을 처음 경험하면서 이제 좀 손실을 많이 봐가지고 노후가 좀 두렵다라고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원금을 이렇게 잃어가지고 한번 좀 호되게 당하긴 했는데 만약에 지금부터 노후에 대한 거를 다시 한번 정립한다면 어떤 거를 좀 추스리면 좋을까요? 참 저도 이제 뭐 충분히 100번 공감 가는 말씀이고 맞는 말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노후 자산 관리를 할 때 제일 위험한 게 내가 돈을 모아서 퇴직한 시점에서 수익률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덩치도 커져 있는 데다가 수익률이 떨어지면 잃는 돈도 많아지죠. 그런데 생활비 때문에 또 낮은 가격에서 팔아가지고 뺐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타격이 이제 더 크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젊었을 때하고 다릅니다. 젊었을 때는 계속 외부로부터 현금 흐름이 인젝션 되기 때문에요.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또 인젝션 된 돈으로 사고 하면 이것들이 이제 코스트 에버리지가 되면서 나중에 잘 올라가죠. 근데 이제 나이 들어서는 인젝션이 아니라 이게 이젝션입니다. 뽑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수익률은 나빠졌는데 소위 말해 뽑아 쓴다는 것은 낮은 가격에 팔아버린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사태가 이제 퇴직 후 초반에 터지면은 그게 사실은 좀 치명적 손해입니다. 많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말씀하신 대로 곤혹스러운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퇴직 초기에 수익률이 막 좋았다. 이건 이제 선순환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퇴직을 앞두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이라는 것이 좋기는 하지만은 이게 양면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번씩 급락을 할 수도 있고 나중에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내가 초기에 급락을 하면은 급락했을 때 돈 뺏은다고 팔아서 버리면은 손실을 실현해 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기는 하지만은 이런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이제 인생 오후에 접어든 사람한테는 조금 리스키한 것이고요. 그런 것보다는 조금 하방에 리스크가 좀 제한되어 있는 것. 예를 들어 우리가 변액연금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뭐 최소 수익률 1%, 그 다음에 주가가 올라가면은 그 중에 30%는 따라서 수익을 추정해 준다. 뭐 이런 것들 상품 이런 것들을 하면은 이제 훨씬 그런 부분의 리스크는 좀 작아지죠. 그래서 중위험 중수익 자산의 구조로 좀 바꾸셔야 됩니다. 월드컵이 이제 얼마 전에 했으니까요. 예를 들자면은 젊었을 때는 공격수를 많이 가지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수비수도 있겠지만은 공격에 치중해도 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인생 오후에 접어들게 되면은 너무 수비수만 하게 되면은 이제 너무 좀 배당이나 이런 금액이 적으니까요. 그래서 너무 수비수만 하는 것도 그렇고 대신 공격수를 하는 것은 좀 위험하고 하니까 미드필더를 좀 강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미드필더가 이제 부동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배당주. 예, 그게 이제 미드필드에 좀 해당되죠. 배당주는 미드필더 중에서도 이제 공격과 미드필더를 왔다 갔다 하는 팀 정도가 될 거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원래 인생 오후에 접어든 사람들의 포트폴리오는 조금 그렇게 이제 가져가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자산 관리는 젊었을 때 비해서요, 퇴직하고 나서가 더 힘듭니다. 훨씬 정치하고 어렵고요. 젊었을 때는 집 사는 것, 그 다음에 자기 퇴직연금은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면 돼요. 네. 그런데 이제 나이 들어서는 열심히 일하는 부분은 거의 없어지고 축적한 자산에서 돈을 빼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산 관리 잘해야 되고 내가 몇 살까지 살지 모르니까 언제까지 도대체 내가 빼냈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이 훨씬 불확실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산 관리가 더 정치하고 어려워지는 것은 우리가 디큐뮬레이션이라고 그러죠. 이제 축적한 자산에서 인출할 때입니다. 우리나라 베이비 부모들이 이제 많이 인출 국면에 접어들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히려 나는 이제 젊었을 때 자산 축적이 되었으니까 대충 끝났다가 아니라 이제부터 이제 자산 관리라는 것. 거기다가 이제 회사가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전적으로 자기가 다 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훨씬 환경이나 자산 관리 면에서 좀 더 구체적이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주식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강의도 좋은데 내가 운영하면서 인출을 해서 내 노후의 은퇴 소득을 어떻게 30년, 40년을 만들까 하는 그 부분에 대한 노하우도 좀 많이 익히셔야 됩니다. 그러면 퇴직을 딱 했을 때요, 예. 목돈이 좀 생겼을 때, 그 집은 한 채가 있다고 가정하고, 어느 정도 목돈이 있으면 그 리츠에다가 최소 좀 어느 정도 넣어두면 좋을까요? 그거는 제가 금액에 따라 다르고요. 예를 들어 이제 지금 현재는 2019년 기준으로는 뭐 적정 생활비가 서울 지역이 320만 원 부부 기준으로 나오는데 아마 지금 하면은 아마 350 정도는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자기가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거죠. 350인데 나는 소득이 조금 위 계층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 한 450 들 것 같아. 하면은 그걸 가지고 내가 만들 수 있는 연금 이런 걸로 계산을 해서 이제 거기서 하나하나 계산을 할 수 바뀐 것 같습니다. 연금도 100에서 150 받을 거고, 부부면 300하고, 한 150 정도가 리츠로 하면 되고. 그래서 리츠는 어느 정도 하면 되겠다. 뭐 이런 걸 이제 혹은 예금이라든지 채권을 얼마 정도 하면 되겠다. 이런 부분을 이제 좀 그렇게 결정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또 하나 이제 그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노후 자산 관리를 하는 게 훨씬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요. 예를 들어 지금 450만 원이 적정 생활비다 하면은 이게 한 18년 지나면은 대략 9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요? 와, 어마어마하죠.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물가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서비스화가 되면서 그렇구나. 물가보다 조금 이렇게 생활비가 조금 더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하면은 예를 들어 4%씩 매년 오른다 하면은 18년이면 2배거든요. 그게 4%만 잡아도요. 그러니까 지금 450만 원이 든다고 그러면은 18년이면 뭐 4% 물가 생활비 상승. 이게 과거 15년 동안 4% 올랐습니다. 매년. 그때도 저물가일 때 이 정도 올랐으니까요. 언제 더 오를 수도 있죠. 그렇게 본다면 적어도 18년 이내에는
이제 내 생활비, 우리 부부의 생활비가 900만 원이다. 이런 지금은 상상이 안 되시죠. 네. 그런데 그 나중에 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내 자산을 어떻게 운용을 해야 하는가 공격적으로 해야 될 것 하는 같은데요. 것들이 공격적이라기보다는 이제 국민연금은 따라가게 돼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따라가니까 나머지 자산을 내가 그래도 물가 상승률 이상은 조금 따라가게 자산 구조를 만들어 놓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젊었을 때는 생활비 오른다? 월급 오르면 됩니다. 그래서 뭐 회사 가서 월급 올려달라. 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따라갈 수 있는데요. 나이 들어서는 생활비 오른다? 월급 올려주셔야 할 곳이 없습니다. 뭘로 해야 되느냐? 자기가 모아둔 자산의 수익률을 그 정도 높여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인생 오후의 자산 관리가 훨씬 좀 살뜰리는 자산 관리입니다. 일본 말로 신켄쇼부로 하는데요. 진검성부. 그러니까 이게 새로 들어오는 수입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그렇죠. 예. 젊었을 때 근로소득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역할을 합니다. 예. 그런데 그게 그렇게 어마어마한 역할을 하는 것이 없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그 고민이 제가 한 가지만 좀 더 여쭤볼게요. 예, 오프라인에서 어떤 분께서 은퇴를 하셨는데 예. 약간 의미심장한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자신은 아침에 눈을 뜨면 집을 나오는 게 집을 어떻게 하면 나올까. 그러니까 너무 심심하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좀 이렇게 사회에 이제 일을 안 하시니까 사람도 잘 안 만나게 되고 집에만 있게 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일거리를 만드느냐가 그날의 숙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좀 어떻게 좀 사회 네트워크를 다시 좀 만들어가면 좋을지. 네트워크는 이제 일거리를 만들면은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뭐 일거리도 없는데 여기저기 다니면서 어디 뭐 가입하기도 그런 거고요. 일거리가 있으면 자연적으로 네트워크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은 이제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는 게 이제 어디가 공부를 하든지, 그 다음에 일거리가 있든지 해야 되는데, 이제 일거리를 만들려면은 그래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요즘 이제 5, 60대 자격증 시장, 수험 시장, 자격증 이제 수험생이죠. 그 시장들이 이제 많이 커지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그런 일거리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쪽으로 액션을 취해야 되는 거죠. 내가 이제 좀 그런 게 적성이 있다든지 전문성이 있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 이제 같이 운영사에 있던 친구도 뭐 50대 중반이고 한데요. 자기는 부동산이 재미있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부동산을 보면 재미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동산학과에 차라리 들어가서 공부를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석사과정에 부동산학과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자기가 실제 행동에 옮기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자격증도 따고 그런 쪽으로 액션을 취하셔야 되고요. 뭐 저만 하더라도 이제 고령사회 이런 것들을 좀 관심 있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이번 학기에는 이제 방송대 일본학과에 들어가서 일본에 대해서 일본어하고 일본 경제, 사회, 문화, 정치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런 데만 들어가더라도 또 새로운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고 새로운 세상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혹시 그 두려우시거든 방송대 한 학기 등록금이 34만 원이거든요. 34만 원인데요. 6과목 들어도 되고 뭐 괜찮으시니까 졸업 안 하셔도 되고 뭐 그러시니까 그런 쪽에 여러 가지 경로들이 있습니다. 그 고민은 정당한 고민이고 그리고 충분히 좋은 고민입니다. 그런 것도 생각도 없이 그냥 있는 것보다는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는 그 일단 모티베이션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일이나 뭐 공부 이런 쪽을 좀 중심으로 생각을 해서 그러면은 거기에서 세상은 참 재밌는 것이 우리가 나니아 연대기를 보면은 벽장문을 탁 여니까 새로운 세계가 펼쳐졌지 않습니까? 완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때 동안 뭐 수십 년을 살아왔다 그러지만요, 우리가 안 가본 세계는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그 세계에 한번 발을 들여놓으시면은 의외로 그 세계도 아주 넓은 그런 또 세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저는 뭐 일본학과라는 건 생각지도 못했는데요. 그 일본학과라는 곳을 또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또 새로운 세계가 많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떤 세계에 발을 들여놓는 것, 그러면은 거기에 마치 나니아 연대기에 그것처럼 또 하나의 새로운 세계가 펼쳐집니다. 그러면은 관계망, 네트워크도 형성되게 되고 또 그게 조금 더 전문성을 갖게 되면 또 일자리도 가질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좀 일단 벽장문을 한번 열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객님 감사합니다. 고객님 그러면은 끝으로 저희 시청자님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특별히 없고요. 지금 뭐 이미 다 핵심적인 질문을 해주셔서 뭐 그런 부분은 없는데요. 다만 내년이 아주 더 재밌다고 하기보다는
저희 경제학자 입장에서는 재미있는 회의입니다. 자산을 운용하고 뭐 돈을 잃고 하는 입장에서는 괴로운 회의고 빨리 회복도 안 되고 하니까 짜증나는 회의죠. 근데 경제학자 입장에서는 왜 이제 재미있는 회의냐 하면은 코로나19 같은 경우가 이제 스페인 독감 이후 이 팬데믹이 거의 100년 만에 한번 터진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심각한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거의 40년 만에 돌아온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같은 경우는 유럽이 1945년에 2차 대전을 끝나고 나서 거의 70년, 80년 만에 이제 돌아오는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미지가 최악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요. 한 2, 3년 동안에 우리의 스트레스나 경제의 스트레스는 엄청나게 컸습니다. 지금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내년에 가면은 이 스트레스가 하나씩 해소가 됩니다. 팬데믹도 해소가 될 거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해소가 될 거고, 고물가 부분도 개막원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일단은 미래가 보이니까요. 그런 부분에서는 해소가 될 텐데, 그래서 그걸 일단락하고 이제 새로운 국면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국면이 어떻게 펼쳐질까 하는 것. 그게 내년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이고, 저도 이제 그런 부분을 많이 지금 공부를 하고 고민을 해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대전환이, 하도 대전환 이야기를 많이 해서 좀 식상하기도 하실 텐데, 과거에 우리가 거의 뭐 40년, 100년 만에 보는 세 가지 효과가 한꺼번에 닥쳤다가 그게 이제 내년 상반기 좀 지나면서 해소되고, 그러면서 또 다른 이제 새로운 국면들, 뭐 그런 것들이 형성되면서 세계 경제 질서가 만들어질 텐데, 그 부분을 이렇게 잘 좀 따라가시면 어떨까 싶고요. 제가 재벌집 막내 아들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말도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재미있게 아주 보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바가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아, 미래의 트렌드를 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구나. 그 막내 아들은 미래를 아니까 트렌드를 다 아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우리도 열심히 뭔가를 공부를 하고 유튜브를 듣고 하면은 그래도 트렌드에 좀 가깝게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인데, 내년에 이제 또 코로나19 때 왕창 버블이 했다가 버블이 꺼진 이제 4차 산업혁명, 이런 것들에 이제 새로운 트렌드가 또 만들어지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 내년에 이제 하반기, 후내년 이렇게 시작될 텐데요. 그런 트렌드를 이렇게 잘 좀 다시 한번 캐치업 하시면은 재벌집 막내 아들이 좀 그런 기회를 갖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네, 내년에 중요한 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의 김경록 고문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줘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